매주 화요일 젊은 정치인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정치 이야기 들어봅니다. 요즘 정치.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네. 각각 하나씩 주제를 갖고 오시는데요. 신인규 변호사가 갖고 온 거는 뭐 당연히 국힘 전대. 요즘 가장 뉴스겠죠. 핫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갖고 왔습니다. 네네. 어제는 당대표 후보 TV토론, 오늘은 충청권 합동연설회, 그리고 목요일 날 또 TV토론, 이 당대표 후보 TV토론 진행되는데, 정확하게 TV토론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은 강원도 연설회가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날짜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22일이 수요일이네요. 네. 예. 자, 토론과 연설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뭐 어떻게 가장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4명 다 각자의 장기를 다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김기현 후보는 융단 폭격을 지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대로 그런 노련미로 방어를 잘 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고요. 네.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뭐 항상 이렇게 뭐 뒷심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실수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워낙 그 달변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는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의외의 소득이 이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흐름을 끊을 걸로 예상을 했었으나 네. 의외로 김기현 후보에게 상당히 강공으로 사퇴하세요. 그렇죠. 사퇴 요정처럼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그 전당대회 구도를 흥미진진하게 이끌고 있다. 저렇게 비방하지 평가합니다. 마세요. 약간 로봇처럼 이야기하시죠. 총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말투가 이렇게 어허. 정제되고 이렇게 교양이 있으시습니다.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정제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약간 예, 권지웅 비대위원. 소통하기 어려워 보이시긴 하던데, 근데 여튼 이제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서로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은 얘기했으니까 약점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울산의 KTX 노선이 변경된 것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네. 해명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예를 들면 언론에 이야기된 것만큼 이익이 나진 않았다. 뭐 이런 것들로는 해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노선이 어쨌건 김기현 후보가 소유한 땅 위로 지나가게 한 6개월 사이에 이제 변경이 됐는데, 도로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된 합리적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줘야 납득이 될 텐데 이익이 생겼든 아니든, 근데 그런 거 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드러나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건 국민의힘 정체성이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기현 후보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공격하는 건 전 적절한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어쨌건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는 과연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적절한가? 뭐 이런 네. 고민은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되게 약점이 드러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천하람 후보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이재호 상임 고문이 예. 우리 당의 신인규 어른이신데 국가세. 네. 네, 대표님. 그분이 한 방송 나오셔가지고 지금 4명의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은 천하람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고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천하람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김기현 후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좀 값어치 없는 땅이거든요. 이 땅을 왜 샀을까? 거기에 대한 좀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선이 이렇게 니은자로 원래는 돼 있다가 기역자로 꺾이면서 이상하게 또 김기현 후보 그 땅 위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난 놓고 니은자냐 기억자냐. 그러니까 사진 보면은 이렇게 니은자가 기역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경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좀 행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설명을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설명은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하에서 내가 핍박을 제일 많이 당했는데 39번 영장 청구 당했어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가 썼던 논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 통하지 않는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싶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김기현 선대위 측에 해명을 대신 전해줬는데요. 은퇴하고 목축업하려고 했다. 어떤 동물을 어떤 목축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밤나무 과수원인데 어쨌든 은퇴하고 목축업을 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해명은 이게 소유권이 먼저 이 김기현 후보가 변호사 시절인데 그
사무장한테 갔다가 김기현 후보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물로 수임료를 받은 거다. 현금을 못 받고. 그런 두 가지가 어쨌든 간에 어제까지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목장을 하시려고 했다. 근데 그때 그 98년인데 당시 김기현 후보 나이가 39살이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퇴 데뷔를 하셔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동문인지가 미리 데뷔하지 않는 미리 30대 신장지 때부터 은퇴를 데뷔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목축이라서 어떤 동문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소송 수임료를 그런 물건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또 뭐 변호사법에도 혹시 뭐 저축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계쟁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소송물이라면 그건 변호사법에 문제가 그래서 되거든요. 그건 뭐 어떤 예. 해명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또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기현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땅을 살 당시는 근데 그래도 울산시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어서 고문 변호사라. 예. 네, 또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산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사실관계는 조금 더 규명돼야 되고 저희들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김기현 후보 측의 그 말씀 반론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몇몇 분들 계속 김기현 선대위 쪽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나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관계는 더 찾아봐야 되겠으나 들여다봐야 되겠으나 이 이슈가 이 전대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대 후에도 일정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김기현 일단은 땅 투기 의혹. 지금 뭐 당 대표인데 이걸 뭐 땅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희화화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후보가 어느 정도 이 네거티브라고 본인은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은 아마 토론회에서 계속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특히 황교안 후보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거의 뭐 진짜 한 사람만 팬다는 식으로 계속 이 쟁점만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가 참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또 하나 걱정은 이것이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지금 비슷하게 이런 개발과 관련된 좀 비리나 이런 개인 혐의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대장동에 대한 좀 이슈 파이팅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많은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솔직하게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구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를 이미 지지하고 있었던 당원들이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반대로 김기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좀 밀어줄까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꼭 투표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계기는 저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대표가 된 다음이 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뭐 당대표를 뽑아 놓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과 비슷하게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국민의힘과 붙어서 국민의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근데 저희 당은 또 괜찮은 게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은 또 언제든지 당대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여러 당은 가지 뭐 안전장치가 조금은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안전장치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비상한 상황이고 당이 위기일 때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비대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대표에게 리스크가 생기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안전장치다라는 평가를 해야 되는.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마도 이 부분일 거예요. 소위 천아용인 천하람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3명 출마한 청년 최고, 여성 그다음에 일반 최고 출마한 요 4명 바람은 태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풍에 그칠 것이냐 여전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보기엔 어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근데 시간은 천하람 후보의 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시간.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직 한 2주 좀 넘게 남은 거 아닙니까? 2주 정도? 3월 8일까지니까 네. 시간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제 그냥 좀 떨어져서 봤을 때 느낌은 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강점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되려 네.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인데 그러면 상승과 관련돼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되려 천하람 후보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가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도 여전히 천하람의 색깔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노란봉투법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렇죠. 나름 당대표 후보로서 입장을 낸 겁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법 파업은 없게 내가 해보겠다.
네. 뭐 아주 명확한 비전은 아니지만 현안에 대한 비전 그럼으로써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뭐가 되겠거니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반대합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고. 예, 어떻게 천하용인 바람 어떻게 갑니까? 저는 이제 천하람 그리고 허은하 그리고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지금 4명이 팀을 짜가지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구도적인 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물밑에서의 여론은 어떻냐면 굉장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김기현 후보의 그런 리스크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아까 뭐 정체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양강 후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그분들이 그렇다고 황교안 후보를 절대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좀 양강 후보에 대한 비토 여론이 천하람 후보에게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봐서 저는 지금 물밑에서는 천하람 후보에 대한 바람이 확실히 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에서는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만 좀 흡수를 한다 그러면은 전 의외의 결과로 천하람 후보가 전 2등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룰상으로는 또 한 번의 토론을 거쳐서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 그랬을 때는 진짜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고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혜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 김기현 어제도 그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 위기를 어쨌든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땅을 팔고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주식 처분하시죠. 저는 땅을 팔 테니 안철수 후보 주식 처분하시죠. 매우 깔끔하긴 한데 안철수 후보님 의문의 일대를 갑자기 당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 예. 시가를 계속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자, 권지웅 의원이 주목한 오늘의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그리고 대장동 50억 특검 관련한 소위 이야기 쌍특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특검이 되려고 하면 법사위를 통해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다뤄져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16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제외하고 그래도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6분 정도 계세요. 예. 그럼 175석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 5석이 모자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을 설득해야 이 두 가지 특검이 가능한데 저는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되게 분명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의당과 협의할 지점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결국 그러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2월 달까지 소환 조사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뭐 2월 말까지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뒤면은 김건희 특검을 같이 추진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에 관련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명시적으로. 정의당 쪽은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의당 쪽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열려 있다 언제든지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이 정도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그 소위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50억 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 특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특검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상화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봐도 10차례 이상 특검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실효적인 특검은 또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 외에는 많이 없었는데 저는 수사라는 것이 행해졌는데 미진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착수돼 있고 있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선 전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거 50억 그 클럽하고 왜 김건희 여사 이거 수사 형평 문제를 자꾸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네. 오히려 진실을 찾는 노력에 전 더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 특검이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럼 범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도 계속 어떠한 그 범위를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특검 가지고 또 정쟁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뭔가 실체적인 그 진실을 찾는 노력에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통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 소위 50억 클럽으로 이게 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사 범위를 어쨌든 50억 클럽에 한정한다.
아니면은 뭐 적어도 정의당 안처럼 관련 사건으로는 계속 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어느 쪽이세요? 근데 저는 일단 곽상도 의원 판결이 너무 네. 이거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 하실 텐데 네.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당장 합니다. 특검. 이거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대장동의 시드머니에 대해서까지도 항상 이제 특검하자 이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것인데 네. 저는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덮어줬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가 나왔고 그 시드머니가 대장동에 가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는 저는 논리비약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저축은행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가 되는 1,800억인가요? 예, 1,800억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는 돈이고 그게 어디 기부될 수도 있는 돈인데 그게 대장동으로 왔다라는 것은 저는 꼭 와야만 하는 인과성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을 더 집중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오히려 대상을 가지고 다투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까지도 못하게 되면 저는 그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800억이 그 대장동의 초기에 토지 확보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나오는 얘기인데 그 비용으로 쓰였다면 당연히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권지웅 지금 부대의원.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의 전략은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산 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 수사와 관련한 것을 명시하기보다는 어쨌건 50억 클럽으로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와 관련된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이어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내용이 지금 정의당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예. 국민 누구도 당연히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냈는데 그걸 덮으라고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열어놓고 가면 된다. 근데 원래 네, 특검이 가능성을.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예를 네, 들어 관련 50억 사건 하면 이렇게 관련 사건 열어놓겠죠. 하기 때문에 그 네.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자, 김건희 특검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해야 된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왈가왈부 많지만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권오수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공모 관계 인지 여부가 지금 핵심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혐의가 드러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자체는 인정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만이 지금 남은 것인데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 필요하다. 예, 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3월 이제 일주일 상관에 두 특검의 운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그 두 분 요즘 정치에서 우리 권지웅 의원과 함께하는 방송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권 의원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건 MBC에서 불러주셔서 저도 제 의견을 좀 전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어쨌건 뭐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대의 불안에 맞서는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할 테니까 언제든지 또 다른 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고마웠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윤혜 씨가요, 두 분과 유튜브로 계속되는 우리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 시간 괜찮으시죠? 한 10분 예, 정도? 괜찮습니다. 또 같이 하시죠. 예. 자, 요즘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